만약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당신이 사는 지역에 누군가 꾸준히, 은밀하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한 번도 목격되지 않은 채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해가 진 뒤에도 감히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사는 마을이 여전히 안전한 곳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980년대 후반 화성 주민들이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름도 형체도 없는 공포가 저녁마다, 흙길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들판마다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잠식하며 평화로웠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1986년,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들은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며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가난하고 외딴 시골 마을이었고, 해는 너무나 빨리 저물어 밤의 어둠이 생활 공간 거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변변한 방범 카메라도 없었고, 가로등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평범한 시골 마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86년 9월의 어느 밤, 한 여인의 시신이 주거지 근처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죽은 것도 아니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으며, 강도 사건의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입은 자신의 옷가지로 틀어막혀 있었습니다. 목에는 오랫동안 조여진 선명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발견 당시의 참혹함을 더욱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역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단순한 단일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성폭행범의 살인, 혹은 불운한 사고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도 이것이 끔찍한 연쇄살인의 시작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제한적인 경험과 당시 수사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패턴을 읽어낼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지만 살해 방식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밤에 공격당했으며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반복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사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공동체 내부의 공포는 몇 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사건들이 무작위적인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으며 그 범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 있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당시 화성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소문은 경찰의 수사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불과 몇 시간 안에 마을 전체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진 후에는 감히 혼자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주 짧은 거리라도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낮에는 평화로웠던 길들이 밤에는 소름 끼치는 공포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옥죄는 침묵과 불신의 분위기가 깊어졌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희생자의 수가 아니라 그 누구도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범인은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낯선 사람을 본 이도 없었습니다. 이는 곧 범인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매일 스쳐 지나가며 인사했을지도 모르는 얼굴이 익숙한 이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모든 이들을 극한의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공포가 확산되는 동안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형사 수사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의 연쇄살인범을 상대해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심리 프로파일링 같은 기법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수사는 주로 추측과 직관, 그리고 강압적인 신문에 의한 자백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궁에 빠진 사건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언론은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했고 지역 당국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에게 범인을 조속히 찾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 속에서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가상의 범인을 만들어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무고한 이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누구도 살인범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이웃. 아무도 닫힌 문 뒤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폭력적인 상상들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보통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어둠이 끝없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사건은 단지 한 여인의 생명을 앗아간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 전체의 안정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어둠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고유한 평화로움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법의 보호 능력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깊이 뿌리내리던 시기였습니다.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불빛 없는 길 위에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수사 시스템의 무기력함 속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둠이 공동체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공포의 서곡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연쇄살인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이하고 흉폭하며 통제불능이거나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상상 속의 괴물처럼 기괴한 형상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의 평범한 겉모습이야말로 그를 가장 섬뜩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기대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춘재는 사회의 주변부를 떠도는 불황자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와 동떨어져 고립된 삶을 살지도 않았죠. 그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거나 의심할 만한 그 어떤 명백한 징후나 이상한 행동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사회가 지극히 평범하다고 여기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이고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일상을 영위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수년간 계속되는 동안 이춘재는 바로 그 사건 현장이 펼쳐진 지역사회의 한가운데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직장에 나가 성실하게 일했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이웃들이 있었고 안면 있는 지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그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남자가 마음속에 반복되는 끔찍한 살인 환상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는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이웃이자 직장 동료일 뿐이었으니까요. 이 지점은 화성 사건의 범죄 심리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중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범인은 결코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매우 철저하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탁월한 자기 통제력이 그로 하여금 하나의 육체 안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인격을 동시에 공존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중생활을 하듯이 말이죠. 이 두 인격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분리되어 기능했습니다. 낮에는 이춘재는 사회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모범적인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것도 매우 계산적이고 구체적인 특정 시간대에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잔혹한 사냥꾼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그의 이중적인 삶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살인자를 권력 통제형 살인자라고 명명합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나 개인적인 원한 또는 단순히 분노에 휩싸여 살인을 저지르는 부류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생사려탈관을 자신의 손에 쥐었을 때 느끼는 강력한 지배감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살인은 궁극적인 권력의 경험인 것이죠. 이춘재의 살인 방식은 이러한 심리적 동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칼이나 총처럼 단번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신속한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희생자를 교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교살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신체를 밀착해야 하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길게 이어지고 범인이 살인 행위가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를 온전히 마주하며 통제해야 하는 극히 잔혹하고 개인적인 살해 방식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목이 졸려 질식사를 당할 때 죽음은 결코 순식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희생자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발버둥 칩니다. 살려달라는 애원 섞인 눈빛이 가해자를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처절한 과정은 범인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서 그의 눈앞에서 고스란히 펼쳐집니다. 이춘재와 같은 살인자에게는 바로 그 순간 희생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그 섬뜩하고 잔인한 시간이 범죄 행위의 핵심이자 절정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가장 극명하게 발현되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희생자를 없애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종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 아찔한 감각을 만끽하고 경험하기 위해 살인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심리적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섬뜩한 단서는 바로 그가 살해하기 전 희생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의 유일한 목표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타인의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희생자를 꼼짝 못하게 묶고 입을 막는 행위는 그들에게 저항할 기회, 도움을 청할 능력,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아주 작은 주도권마저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지배를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춘재의 정신세계 속에서 각각의 살인사건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고정된 심리적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거의 동일한 구조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 의식은 그가 혼란스러운 감정의 경류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냉철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모든 과정이 그의 통제 아래에서 섬세하게 조율된 것이었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흔히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춘재와 같은 인물이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끔찍한 본색을 완벽하게 숨기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독특한 심리적 주기에 있습니다. 이 주기가 반복되며 그의 범죄는 은밀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심리적 주기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오는 압박감, 개인적인 좌절과 실패, 혹은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내면의 억압된 감정들이 이춘재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서서히 축적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모든 억압은 마침내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한 폭력적인 환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환상, 즉 상상은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주기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춘재는 실제 범행을 저지르기 훨씬 전에 머릿속에서 모든 살인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며 상세하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희생자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완전히 제압하고 통제할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빼앗을지, 이 모든 잔혹한 과정들이 그의 상상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게 예행 연습된 것입니다. 그는 가상의 무대 위에서 완벽한 살인을 설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상상이 더 이상 그의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해지는 순간, 이 가상의 살인은 비로소 현실 세계에서 잔혹한 범죄 행위로 발현됩니다. 놀랍게도 범행을 저지른 후 이춘재는 흔히 예상되는 공황 상태나 양심의 가책, 후회 따위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해방감과 안도감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변화가 없는 평온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더욱 섬뜩한 점은 이러한 심리적 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명확한 징후나 이상 신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격렬한 분노의 폭발도 없었고 공개적인 폭력 행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일도 없었죠. 바로 이 때문에 이춘재를 둘러싼 사회는 그를 의심할 만한 단서나 근거를 전혀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춘재는 지역사회의 한가운데서 마치 유령처럼 혹은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밤늦은 시간에 그를 수상하게 여겨주시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를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들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당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더욱 의심스러운 용의자들에게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이춘재는 더욱 완벽하게 수사망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평범함이 그를 감춰주는 가장 강력한 위장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진실로 이어집니다.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살인범들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평범한 구성원으로 보이며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철저히 감출 줄 알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치밀한 위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이춘재는 경찰을 조롱하거나 도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를 남기지도 않았고 세간의 관심을 끄는 유명세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희생자의 생명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완전히 지배하는 바로 그 섬뜩한 순간에 이미 모든 만족감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와 쾌락의 순간이 끝나면 그는 더 이상 사회의 관심이나 언론의 주목을 통해 그 감정을 연장하려는 아무런 욕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만족은 오직 그와 희생자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철저한 침묵과 너무나도 완벽한 평범함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세월 동안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춘재의 특성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범죄 심리학 역사상 가장 고전적이고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낙은 언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악은 평범함 속에 숨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이춘재는 전설 속에나 등장하는 기괴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어떤 허구적인 창조물이나 상상 속의 악당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소름 끼치게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가장 끔찍한 공포는 우리 곁에 너무나도 평범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성 전역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그 압박감은 단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 있던 경찰력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치적 쟁점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부상했으며 당시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의 역량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가 던지는 질문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섬뜩하리만치 잔혹했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제시되지 못하자 그 압박감은 서서히 결과만을 요구하는 맹목적인 강압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올바른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이 요구될 뿐이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DNA 분석, 범죄자 행동 분석, 프로파일링, 심리적 프로필 작성 같은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은 전무했습니다. 당시의 형사 수사는 주로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했고 이러한 진술은 폭력과 협박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 수사관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백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으며 심지어 범행 현장의 물증보다도 더 큰 무게와 신뢰를 가졌습니다. 진정한 범인이 오리무중에 빠지자 경찰의 수사 초점은 의심하기 쉬운 대상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과자,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 또는 단순히 거대한 사법 시스템 앞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누가 범죄 행위에 가장 적합한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 누가 가장 쉽게 죄를 인정할 것인가? 라는 비뚤어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수사의 본질은 진실을 탐색하는 숭고한 임무에서 벗어나 그저 사건을 종결시킬 이름을 찾는 데 급급한 행위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한 무고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물증도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호한 의혹과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엄청난 외부 압박만이 존재했습니다. 끔찍하고 장시간 이어지는 신문 속에서 그는 무자비한 구타와 함께 심리적 위협을 받았고 잠을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듣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죄를 인정하라. 그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에서 강요된 자백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고문을 끝내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백은 즉시 핵심적인 증거로 둔갑하여 절대적인 무게를 가졌습니다. 사건 파일은 급속도로 종결되었고 경찰은 마침내 범인을 검거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발표했습니다. 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언론은 일제히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상실감과 슬픔에 지쳐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진실은 이 모든 대중의 믿음과 희망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진정한 범인 이춘재는 여전히 사회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고 밤마다 집으로 돌아왔으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것은 그가 매우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의 수사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연쇄살인범에게 엉뚱한 사람이 체포되는 광경은 결코 공포나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섬뜩하리만치 강력한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를 찾아내기 위해 작동하는 수사 시스템이 정작 자신을 제대로 식별하거나 체포할 능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확신이 그의 내면에서 굳어질수록 그의 악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사상의 오류는 단순히 강압적인 자백 강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점들을 비극적으로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행동 서명, 비의 이별의 시그너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왜 범인이 항상 밤을 택했는지, 왜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입을 막았는지, 왜 살해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는지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적시에 제기되고 심도 있게 탐구되었더라면 그들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정확한 범인의 심리적 프로필을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수사는 안타깝게도 뿌리 깊은 편견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분명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쉽게 식별 가능한 인물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와 조용하고 은밀한 생활을 영위했던 이춘재는 이러한 선입견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에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사망에서 완전히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연쇄살인범이라는 끔찍한 낙인을 짊어진 채 교도소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자유는 유일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예, 미래, 심지어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권리까지 무참히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가족 또한 무고한 희생자가 되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잔혹한 범죄와 연루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오판의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은 단순히 도둑맞은 시간의 상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 자체가 고의적으로 묻혀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스템은 본래 자신의 이전 결정을 맹렬히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 이전의 모든 수사 과정이 총체적인 실패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그러한 파괴적인 진실에 맞설 제도적 용기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해 동안 화성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봉인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새로운 살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이른바 해결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불안정한 비정상적인 지점들은 끈질기게 남아 있었고 종결의 서사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시스템이 유지했던 귀를 찢을 듯한 침묵은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며 그 슬픈 메아리를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화성 사건은 매우 섬뜩한 진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회적 압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질 때 정의의 섬세한 저울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 진실 탐색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피상적인 결과 달성으로 변질될 때 질서와 공정함을 위해 고안된 법의 틀 자체가 비극적으로 엄청난 불의의 도구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수사에서 가장 거대한 오류는 기술적 진보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겸손함과 자기 성찰의 심각한 결여였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의 명백한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는 것을 단호히 불허할 때 그 오류들은 수십 년간 이어지며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파괴적인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됩니다. 무고한 이는 부당하게 감금되었습니다. 진정한 살인범은 법의 심판을 비웃듯 유유히 활보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잔혹한 망상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잘못된 신뢰와 해결되지 않은 불이라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위태로운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억압의 깊은 곳으로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화성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이 단지 무참히 빼앗긴 생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욱 가슴 아프게도 인간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서 정의 자체가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시스템이 비극적으로 억울한 오판을 초래할 때 악의 근원은 단순한 살인자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감싼 집단적인 침묵, 사건을 성급히 종결하려 했던 무모한 조급함, 그리고 자신의 중대한 실수를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완고하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섬뜩하리만큼 명확하게 비롯됩니다. 어떤 사건들은 하나의 판결로서 막을 내립니다. 또 다른 사건들은 범인의 자백으로 비로소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끝내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미완의 질문으로 남겨지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사건 기록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도 화성 지역의 삶은 겉보기에만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경찰은 과거의 실수를 애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묵묵히 제 기능을 이어갔죠.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단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그 자리에 남아 언젠가 자신을 드러낼 때를 기다렸습니다. 화성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수많은 물증들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의료 조각, 미세한 생체 샘플. 1980년대 당시의 기술로는 아무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온전히 읽어낼 수 없었던 유물들이었죠. 그들은 차가운 저장고 안에서 말없이 긴 세월을 인내하며 과학의 발전이 죽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2019년에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현대적인 DNA 분석 기술은 경찰이 오래된 증거물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범인의 자백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압적인 신문이나 근거 없는 추측에 의존할 필요도 사라졌습니다. DNA는 사회적 지위나 과거의 유죄 판결 여부, 심지어 시스템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하는지 여부 따위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하고 객관적인 진실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그것은 단 하나의 이름을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이춘재. 많은 이들에게 있어 이 순간은 엄청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무덤덤한 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놀라움도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훨씬 오래전부터 알아봤어야 할 명백한 진실이 너무나도 뒤늦게 그리고 차갑게 확인된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이춘재는 이미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별개의 사건, 즉 강간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DNA 증거와 마주했을 때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전체를 담담하게 시인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범행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범행 장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방식까지.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후회나 죄책감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하고
무감각한 태도만이 흘러넘쳤습니다. 이춘재에게 있어 그 기억들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틀린 내면 속에서 그것들은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는 마지막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 법률에 따르면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이미 오래전에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곧 진실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심지어 범인이 스스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재를 화성에서 희생된 10명의 죽음에 대해 법적으로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법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이 지닌 가장 고통스러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법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로 그 법률 자체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스템이 범인을 처벌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만들어낸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 옴짝달싹할 수 없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이 소식이 마치 두 번째 사형 선고와도 같은 치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고통을 유발한 가해자가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결이나 치유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진실이 너무나도 늦게 찾아와 온전한 보상이 불가능했습니다. 명예는 회복될 수 있었고 시스템의 오류는 인정될 수 있었지만 도둑맞은 그들의 소중한 세월은 결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의 정의는 오직 서류상으로만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뿐 잃어버린 인생 자체를 되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화성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로 하여금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정의가 제때에 찾아오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에 온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진실이 밝혀졌을 때 법률 시스템이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건의 파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신문 규정은 대폭 강화되었고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영상 녹화가 도입되었습니다. DNA 분석과 범죄 행동 분석은 형사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화성 사건의 희생자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은 한때 시스템이 비극적으로 실패했음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는 뼈아픈 고백으로 현재까지도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춘재는 현재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화성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법적 서류상으로는 화성 사건의 10명의 여성에게는 아직 그 어떤 최종적인 판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법 역사에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깊은 균열로 남아 있습니다. 화성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미제 사건 해결 이야기에서 기대하는 만족감이나 명쾌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겁고 숙연한 침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에게 정의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충분한 시간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능력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악은 아주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인을 찾아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스템적인 실패와 부족함을 직시하고 대면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춘재라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모든 사회에 던진 근원적인 질문에 있습니다. 만약 정의가 너무 늦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